안녕하십니까. 주말판 머니올라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너무 덥더라고요. 막 30도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예, 예. 아니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황사도 심했습니다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활동할 때 네. 초봄에 입는 잠바를 입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변동이 심한데 주식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 날씨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증시도 초반에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네. 3,249.30 네. 월요일 날 사상 최고치 찍어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네. 주 후반 중반부터는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등락이 심한 가운데만 날씨처럼 좀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신고가를 냈던 거는 일단 이제 결국엔 모든 건 다 긴축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결론적으로. 근데 뭐냐면 월요일은 긴축 이슈가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지난주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그렇죠. 됐는데 예.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죠. 굉장히 쇼크하게 나왔는데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버렸죠. 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연준이 돈을 푸는 걸 줄이지 않겠다. 네.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한국 증시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3,300, 3,400 가나 이런 예. 좀 분위기였는데 그 이제 당일날이죠. 당일날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재앙처럼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네.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건 일시적이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왜냐면 그 미국 정부가 지금 돈을 계속 주잖아요. 그 실업 수당을 주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해석하기로는 언젠간 다시 고용 늘어난다. 이건 네. 일시적이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인플레 우려가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막 올라간다. 네. 이러면서 나스닥에 대한 이제 의견이 조금씩 안 좋아졌고 또 그날 하필이면 그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이 대만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그 빅테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업체들 있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 전반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투자 의견을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IT 피크아웃 했다. 예. 예. 이런 또 얘기가 갑자기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폭락을 한 겁니다. 아. 장비주가. 예. 예. 그리고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일부 증권사에서 뭐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해 버리고. 네. 그러니까 다 기술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급락한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한국도 여지없이 그 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가 돌변해 버린 거죠. 네. 한국의 IT가 이제 안 좋나? 아. 이러면서 이제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 연달아서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집중된 회사가 다 IT예요. 네. IT를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IT 업종의 한국 시가총액이 33% 정도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IT가 무너지니까 예. 시장이 이제 날벼락을 맞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이번 주 들어와서 또 한번 해프닝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대만이 네. 아마 많은 분들 기사 통해 보셨을 거예요. 대만 증시가 마이너스 8% 예. 장중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대만도 신용 물량이 좀 많았나 봐요. 아. 일부 신용 물량이 쏟아졌고 그때 예. 대만이 뭐 경제 봉쇄한다는 얘기가 또 루머가 돌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10명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가. 예. 근데 이제 대만은 워낙 청정 국가다 보니까 그랬죠. 두 자릿수 이상 가다가 이게 100명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뚫려버리면.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만 쇼크가 나왔고, 반도체 공장들 문 닫으면 어떡하지? 아. 막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전염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냐면 모든 기저에는 이제 물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네. 사실 물가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근데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물가 올라가면 연준 너네 결국엔 금리 올릴 거잖아.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게 모든 이제 논리의 핵심이에요. 네. 긴축에 대한 트라우마죠. 말씀대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물가 오름세 이게 심상치 않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4.2%나 올랐더라고요. 네. 작년에 비해서. 이제 문제는 물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는데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뭐 10년물이 한 1.7% 근처까지 올랐지 네. 않습니까? 1.6% 후반대까지.
근데 이게 뭐 더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뭐 정시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은 상수다. 네, 이제 뭐 맞습니다. 더 안 올라갈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적응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불과 한두 달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3천 한번 깨진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급등했을 때 되게 엄청나게 과민 반응을 보였거든요, 시장이. 네. 금리 올라간 날은 뭐 증시가 급락을 하고 예, 그랬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도 이제 뭐냐면 금리가 오르는데도 증시가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함의하는 게 이제 증시가 이제 이걸 변수로 보기보다는 상수로 네. 그냥 어차피 금리 올라갈 거야. 변동성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니까 적응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근차근 이제 올라갔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긴축 이슈가 또 나온 거죠. 이게 생각보다 이 물가 상승이 너무 좀 오래 진행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를 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수요가 좋아지면서 물가 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부족하잖아요. 공급 부족이다 말씀이죠. 부족. 그러니까 원자재 뭐 심지어 뭐 종이도 없고 목재도 없고 농산물도 농산물도 없고. 없어서 막 폭등을 하고 네네. 이런 모든 이제 공급 부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예. 인플레가 늘어나는 거 사람들이 물건을 자꾸 사고 싶으니까 네네.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단지 이 원자재 가격에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차원이 다르는 거죠. 근데 이런 우려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거 공급이 언제 해소가 될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계속 이어지고 인플레는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 이제 금리가 또 다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했던 이 사람들의 심리, 네. 금리에 반응을 안 했던 심리가 다시 이제 또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이번에 보면 다우나 S&P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나스닥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성장 예, 중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기술주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예민한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물가는 어차피 올라갑니다. 당연히 네.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는 게 이게 이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돼요. 네. 그러려면 공급이 정상화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방점인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했는데 다만 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럼 왜 시장이 좀 이렇게 조금 완화됐냐면 예.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아. 갑자기 예. 이틀째 폭락을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네. 입김이 있잖아요. 정부 입김이 강하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 예. 한마디만 했어요. 그냥 다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네. 그 기세등등하던 철강석 가격이 예. 바로 수직으로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초기에는 약발은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건 공급입니다. 공급이 언제 늘어나느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막 설왕설래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 해소된다. 어떤 네. 전문가분들은 이거 연말까지 간다. 아. 그래서 지금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계속 급등나가는 예.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공급 정상화 부분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의 네. 정상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네. 네. 이제 문제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뭐 하반기쯤 테이퍼링을 한다부터 테이퍼링을 한다보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만 나와도 네, 맞아요. 약발이 먹히니까 네.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을 지금 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짧게 보면 너무 막 그 긴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너무나 심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돈 푸는 건 줄일 것 같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낙관론자분들은 이거 일시적이니까 네. 언젠간 또 해소되겠지. 우리 연준의 입을 믿어보자. 네. 이런 논리인데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많은 투자들은 거기에 노이즈에 휩쓸려요. 네. 하루는 황소가 이기니까 막 따라가요. 근데 하루는 곰이 이기니까 팔아버려요. 네. 이러면 사실 계좌 녹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연준의 대응은 저는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긴축할 거를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테이퍼링 빨리 얘기해버리면 증시가 급락을 해요. 네. 그럼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순간 미국 경기도 안 좋아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연금의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금들이 또 이게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미국의 소비가 줄고, 그 소비 줄면 경제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런 걸 연준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긴축 얘기를 못 해요. 정말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내심을 갖고 있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제 예상은 뭐냐면 하반기엔 분명히 테이퍼링 언급할 거다. 네. 그 시점은 9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FOMC 예, 때. FOMC 때. 근데 그게 테이퍼링을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네. 아니 어차피 테이퍼링 안 할 거잖아. 물가 올라가도 이런 컨센서스가 있으면 증시 안 빠져요. 그렇죠. 빠질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폭락한 이 배경은 결국엔 9월이나 뭐 가을 정도에 네. 분명히 연준이 테이퍼링 꺼낼 거다. 네.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하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퍼링은 돈 푼 거 줄이는 것뿐이지 그렇죠. 금리 인상은 아니에요. 네. 금리 인상은 2023년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2011년도에도 금융위기 끝나고 물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4% 정도 아. 물가 올랐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후에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처럼 물가가 2%대로 안정감을 찾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버냉키장이 양쪽 원을 더해버렸어요. 아. 계속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은 2015년부터 해버렸죠. 네. 원래 2014년도 정도로 예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1년 더 늦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닌데 연준의 이런 과거의 행적들을 봤을 때 이런 전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4%가 넘었다고 해서 연준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물가 잡자. 네. 잡자고 해가지고 경기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물가 지표는 5월, 6월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7월, 8월에도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그때는 이제 물가 공포가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직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반기는 물가는 꺾일 것이고 네. 연준의 긴축 시그널도 아직은 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설사 나와도 9월 달에 나오는 건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신다면 너무 좀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뭐 1130원까지 올라갔다가 일부에 한 1120원 후반 정도로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은 달러 강세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는 뭐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지나면 변화가 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매도할 것 같아요. 다만 매도 규모는 줄겠죠. 워낙 역대급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매도를 하긴 하는데 규모는 줄어들어요. 네.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가 좀 최근에 이제 급등하긴 했지만 미국의 달러화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달러가 요새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화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이제 좀 뉴스들이 나온 거죠. 긴축에 대한.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원까지 갈 거냐. 네.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도 여전히 좋고 기업들의 이익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연준은 아직도 뭐 긴축한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전혀 네. 고려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종합해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단지 뭐 환율이 여기서 또 공포심을 줄 정도의 1150원 가고 증시가 3천원 깨지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제가 매수가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IT에 대한 좀 오해가 풀려야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매수를 하는 건. 네. 지금 파는 거 다 IT거든요. 네. 근데 IT 업종 요즘에 뭐 자꾸 하반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막 여러 가지 뭐 그 공급 부족 이슈도 있고 아니면은 하반기에 수요 꺾이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걱정을 외국인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투자들은 예. 그냥 오히려 야 너네 파냐 난 더 산다 막 그래서 삼성전자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막 예. 걱정이 태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가 불을 지펴버렸죠. 아.
예. 이제 IT는 1분기가 최고야. 네. 팔아라. 예. 이 얘기예요, 사실은. 아.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냥 비중을 줄이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네. 예. 그 삼성전자 보면은 외국인 공매도까지 칠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금액이 상당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뭐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산업을 너무 어둡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자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 설명회할 때도 낙관적인 톤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3분기에 되게 좋을 거라고 언급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네. 그 설비 투자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많은 투자들이 이렇게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일단은 그 경쟁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네. 4월 달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아, 예.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알아보니까 원래 4월 달에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그냥 원래 계절성이래요. 아, 4월 달에 왜냐면 스마트폰 비수기에 들어가요. 예. 스마트폰이 보통 그 애플이 9월, 10월에 출시를 하고 네. 삼성전자 1분기 출시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2분기 넘어가면은 신제품이 없어요. 네. 약간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원래 안 좋았대요. 아, TSMC가. 예. 원래 그런 시기인데 근데 안 좋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안 좋게 해석을 해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다가 인플레이는 IT한테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성장주한테 금리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출까지 감소했네.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은 또 먹잇감이 생겨버린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예.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또 빌미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그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님,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료나 보고서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TSMC는 지금 4월달에 안 좋았는데 대만의 나냐라고 있어요. 예. 세계 한 4등 디램 업체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4월 매출액이 그 MOM,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예. 15.4% 증가를 했대요. 엄청나네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4월에 안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냐는 일단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 현대차증권에서 추정을 한 것 같아요. 2분기 매출액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매출액이 반도체가 네. 10% 각각 13.2%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안 좋지만 이 기업은 계절성이고 네. 나머지 IT 반도체는 다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그렇게 예. 본다라면은 너무 우려만 앞서갔던 거죠. 예. 이 상태면 2분기도 좋고요. 네. 3분기는 삼성전자 진짜 언급했어요. 좋아진다. 제일 좋을 것 예. 같다고. 그러면 2분기, 3분기가 좋은데 주가만 급락을 한 상태라는 거죠. 아.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쨌든 실제 지표는 좋은데 주가는 외국인들의 그런 우려감에 맞물려 가지고 이 괴리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투자분들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반도체 510조 투자한다. 그리고 정부는 뭐 세제나 금융 네네, 혜택 맞습니다. 준다. 이런 말하자면 반도체 강국 구상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금요일은 반응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되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논리는 설비 투자하면 일단 공급강이 빠진다. 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의 시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이쪽 시각은. 예, 예. 그래서 D램 지금 요즘에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 설비 투자하면 또 어떻게 해?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번에 설비 투자의 대부분은 삼성이 다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죠. 비메모리. 그러니까 원래 2030년에 그 133조 투자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예정은. 근데 여기서 늘려가지고 171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38조를 네. 더 늘린다. 이 근데 말이죠. 그게 다 파운드리 쪽입니다. 예. 네, 메모리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2018년도 슈퍼사이클로 가다가 네. 대규모 증설 나오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실제 반도체가. 예. 그러면서 그때 또 약간 클라우드 서버 업체들의 사재기도 일부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암흑기를 한 2년 보냈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 뭔가 증설 얘기만 나오면 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 이거는 파운드리고 파운드리는 주문을 먼저 받고
나중에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 전 세계 삼성전자랑 TSMC TSMC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TSMC도 공장이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11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6개 공장 지어가지고 그거 해도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수요가 많고 그 삼성전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TSMC를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오히려 투자를 안 해서의 리스크가 저는 더 컸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D램 쪽이야 증설하는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는 이렇게 지금 대기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이 수주를 못 받는 게 더 리스크거든요.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파운드리랑 D램은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번 투자의 방점은 비메모리 쪽에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코스닥에. 예. 그 기업들이 사실 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빠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예. 왜냐면은 물론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라서 빠졌으면 전 이해를 하겠는데 일각에선 반도체 끝났다, 뭐 설비 투자 줄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꺾이면 네. 설비 투자 줄이니까 뭐 당연히 반도체 투자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도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를 안 하는 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제 막 사이클 초기 국면인데 예.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더 투자할 여력이 저는 그러니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이클 초기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저는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단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네.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도체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야를 좀 넓게 하셔가지고 길게 정말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ASML이죠. 네덜란드. 네. 그 EUV 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가 여기에 뭐 신규로 설비 투자하고 거기다 장비를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약간의 이제 AS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아. 뭐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예, 장비. 왜냐면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약간 보완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투자는 좋은 거죠. 나쁘지 우리 않죠. 한국에 바로 투자를 하고 네. 왜냐면 삼성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지지. 효율성 좋죠. 그리고 높아지겠죠. 영업하기도 좋죠.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예. 네덜란드 날아가는 것보다는 네네. 바로 옆에서 또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ASML의 장비를 어쨌든 많이 받아야 돼요. 네.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예.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놨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거기에 비해서는 부족한데 이번 투자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이 조금 더 ASML의 장비를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다면 네. 굉장히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팔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막 완전 매수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매도세를 많이 줄여가지고 네. 거의 중립 포지션 정도로 온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도의 절정은 끝났어요. 네. 정말 올해 한 4월까지 주구장창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 흐름은 벗어났어요. 하루에 막 2천억, 3천억씩 판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매도를 해도 1,000억 이하로 팔고 네. 오히려 최근에 소량이지만 매수를 며칠 연속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연기금의 이제 매도의 공세는 네. 거의 끝나갔고 그 다음에 증시가 급나갈수록 주식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연기금이 굳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예. 좀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네. 상한선을 좀 높여줬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 재량권을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네. 급락을 해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지지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관심은 연기금이나 하는 기관이 주로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 요거거든요. 어떤가요? 기관 투자들이 최근 이제 5일 정도 네. 제가 이제 수치를 뽑았는데 네. 제일 많이 산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이거를 무려 2,600억을 샀고요. 삼바. 정말 엄청난 예. 매수를 예. 해줬고 백신 기대감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새 자동차가 괜찮잖아요. 현대차를 2,330억 정도 아,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거의 빠지지는 안 않더라고요. 빠졌어요. 예. 이 급락장에도 오히려 주가 조금 올라가서 네. 좋았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대한항공 네. 한 1,370억 정도 들어왔고 예.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일 핫했던 섹터가 바로 음식료입니다. 네. CJ 제일제당을 1,150억 정도 아. 샀고 역시 이제 현대차랑 비슷하게 기아도 한 1,000억 정도 예. 들어왔고 역시 의류주도 엄청 셌잖아요. 예. 휠라홀딩스를 760억이나 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 주가 좋았던 S-오일 네. 정유회사도 650억 정도 샀고 또 현대위아가 643억 네. 현대차 이제 부품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KT 통신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LG 플러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한 559억 정도 샀고 그다음에 되게 눈에 좀 생소하게 들어왔던 게 코웨이가 있어요. 우리 코웨이. 웅진 코웨이 있잖아요. 예, 그 정수기. 정수기. 예. 예. 1등 업체 이 회사를 487억 샀는데 알아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아. 1분기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이 기업이 그 원래 우리나라 정수기 1등 업체인데 해외에서 매출액이 엄청 늘었더라고. 예. 말레이시아 1등 기업이래요. 마지막으로 컴투스가 395억 정도. 이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예. 이게 신작 게임 나왔는데 생각보다 흥행 못 했나 봐요. 네. 주가 빠졌는데 아마 저가 매수를 좀 일부 기관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뭐 다시 역으로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네. 또 그 사이에 담은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어떤 걸 외국인들이 산 담았습니까?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가 NC소프트를 샀고요. 예, 게임 회사. 예, 게임 회사. 왜냐하면 NC소프트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KT 경쟁사인 SK텔레콤. SK. 아. 예. 세 번째가 보험사죠. 요새 그 금리 올라가니까 네. 삼성화재를 좀 많이 샀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업체 호텔신라. 네. 그다음에 KT도 샀어요. 50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신세계. 네.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는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면세점 예, 예. 쪽으로. 그다음에 예, 금과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요새 비철금속이라고 네. 뭐 구리, 아연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관련주가 고려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보톡스 국내 1등 업체거든요. 예. 휴젤. 네. 예, 그 회사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이번에 샀고 방산업체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원래 이제 우주항공 인공위성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샀고 아모레 퍼시픽도 조금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네. 이 여기 나온 기업들의 대부분 공통점들이 일단 실적 좋은 기업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일부랑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의아한 게 NC소프트 산 거. 네. NC소프트가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없거든요. 예. 어쨌든 주가가 싸서 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6월 달에 아마 블레이드 앤 소울2를 출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출시 일정이 네.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급 나갈 때 좀 한번 사놓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담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셌을 것 같긴 네. 한데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네. 첫 번째가 그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생명보험 회사. 보험회사. 네, 예. 보험회사가 정말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대부분이 뭐냐면 예, 그쪽 섹터입니다. 그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좋아질 섹터들 네. 있잖아요. 대표적인 항공회사. 이 항공. 항공회사가 7% 정도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아까 휴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 관련주들이 한 5% 올랐고 네. 통신주들이 4.5% 정도 올랐어요. 통신주 통신주도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네. 너무 올라가니까 음식료 가격 올리겠지 해가지고 기대를 받았던 음식료주들이 예. 이번 주에 한 4.5% 정도 예. 올랐고요. 백신 업체들도 4% 올랐는데 요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네. 미국 업체들하고 그 CMO 계약 맺을 거라는 루머가 자꾸 돌아요. 아. 예, 그러니까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백신 업체들 그럼 수혜주겠네 네. 이러면서 소문에 막 사는 거죠. 예. 4% 올랐고 카지노가 한 3%. 예.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구리가 역대 최고가 돌파해가지고 비철금속, 네. 풍산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번 주에 좀 올랐고 마지막으로 철강주도 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 원자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방어가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료, 비철금속, 철강 네. 이런 것들하고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좋아지는 그런 일부 섹터들이 예. 일단 이번 주에 좀 유의미하게 올랐고 기업으로는 되게 좀 독특했던 기업이 풀무원. 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두부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19%가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은 가치주들이 비교적 아직은 좋은 것 같은데 뭐 가치주도 보면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가치주가 너무 강했거든요. 경기 예. 민감주. 거기에 네. 이제 음식료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다 수혜주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기 민감, 철강, 예. 화학, 조선, 예. 아니면 기계 이런 섹터들이 이 경기가 좋아질 때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도 받지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가 올려버리는 거죠. 예. 예. 브랜드가 있는 의류회사들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바로 그걸 올려버려요. 아. 가격을 전가시킵니다. 예, 예. 그럼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 가격이 올라갔지만 네.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요. 네. 좀 비싸도 어떠냐, 나 그냥 사고 만다. 브랜드 가치가 없는 회사들은 안 삽니다. 네. 가격이 비싸지면 예. 다른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가격 증가할 수 있는 역량이 예, 맞아요. 있어야 올라간다는 맞아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다 올라갔어요. 예. 이번 주에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에 화두는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은 끝났는데, 다만 이번 주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이 올랐지만 약간 다음 주에는 이쪽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다고 보는 게, 네. 일단 일각에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것도 거라면 이 경기 민감주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원자재 섹터한테 약간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5월 셋째 주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좀 주목하실 거는